안녕하세요. 거북이가 간다 채널의 아빠 거북입니다.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첫 영상에서는 왜 이 채널을 개설해서 만들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캐나다에서 저희 가족들이 한 18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는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른바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죠. 느린 학습자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 또 아이와 함께 좌절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숱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또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 같이 나누면서 지금 현재 음, 자기 자신이 이런 느린 학습자로서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분들을 좀 응원하고 좀 격려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가진 경험들이 도움이 되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2008년도에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아이를 키울 때 왠지 모르게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는 사실 바깥일로 바빠서 뭐 아이를 돌보고 뭐 이렇게 진득하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잘 자라겠거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겠거니 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굉장히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2008년도에 캐나다에 와서 또 새로운 삶, 그야말로 이게 이민사회에 새로 적응하면서 뭐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저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상담을 하자고.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제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사이컬러지스트 그 뭐 이렇게 담당 닥터를 찾아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닥터를 만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에는 증상을 따라 보았을 때 어티즘, 그 자폐 쪽이 아마 맞으리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폐가 아니었고, 그 당시 이제 소아정신과 닥터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진단을 받은 결과 learning disability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하면 이제 학습장애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습장애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learning disability라고 해서 한국에서 정의 내리는 학습장애가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다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진단받은 이름은 흔히 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그쪽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캐나다에는 경계성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learning disability라고 했고, 거기에 딸린 이제 전문적인 그 단체도 있었어요. 거기도 소개받고 했는데, 인테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오르게니제이션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뭐
좀 이렇게 교육도 조금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disability,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로 분류가 됐어요. learning dis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건 learning, 이해력과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장애 혜택, 장애로서 이제 분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복지 혜택들을 뭐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받기도 하고 사회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막상 나와서 이게 장애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learning disability였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경계성 지능 장애로 분류가 되고 이른바 일명 그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죠. 근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것들은 일명 그렇게 불렸어요. 느린 학습자, 슬로우 러너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면서 경계성 지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disability, 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사실은 저희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저희가 같이 아들을 키우고 살면서 이 정도 되는 어려움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이 정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장애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장애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실은 뭐 교육 현장이든 학교 현장이든 뭐 시험을 치고 성적을 얻고 또 직장을 얻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 등급 판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것은 장애로서는 등급을 받을 수 없고 장애로 판정되지 않는 거구나. 비장애인으로 사실은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근데 카테고리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경계성 지능이라고 불리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서 경계성 지능인으로 느린 학습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면 IQ로 따지면 한 70에서 79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성 지능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물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능지수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하위 15% 정도를 잘라서 거기를 이제 경계성 지능으로 정의를 내린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지능지수로 따지면 70에서 79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딱 한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웩슬러 검사 같은 거 받아보면 4가지 영역인가로 이제 세분화시켜요. 나눠가지고 어떤 측면은 좀 높고 어떤 측면은 낮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평균 내어져서 보는데 문제는 어떤 친구들은 뭐 같은 느린 학습자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훨씬 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훨씬 더 가까운 그래서 분간하기 어려운 그쪽의 어떤 범주에 속한 스펙트럼에 속한 느린 학습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느린 학습자 경계성 친구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상인의 범주에 가까운 좀 더 높은 지능군에 속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문제 없이 거의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과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이건 지적장애인의 그 레벨
그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경계선으로 분류되므로 장애인으로서 어떤 혜택, 정부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혜택들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이게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니까 첫 번째, 굉장히 이게 그 자체가 페널티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육 환경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거든요. 느린 학습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느린 학습자니까 좀 천천히 이해하고 천천히 공부가 되나 보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느린 학습자들은 이 시간이 아주 더디게 걸려서 남들이 1년 할 것을 이 느린 학습자들은 2년이나 3년 걸려야 도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 느린 학습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단계 정상 일반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이 뭐 레벨 10이다 그러면 레벨 10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벨 아무리 높이 도달해봐야 레벨 7이나 8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전자제품으로 비유를 하자면 전자제품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 안에 회로와 부품, 회로가 있잖아요. 기판이 있고 회로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IC칩들이 막 연결이 돼 있고 전자 부품들이 있으면서 그 연결 사이 회로들인데 회로의 어떤 부분이 끊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어떤 말, 의미,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린 학습자가 그냥 단지 스피드만 느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려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도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이해하는 능력치가 많이 현저히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면서 똑같이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일터에서 일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듣고 이제 금방 파악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걸 아무리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십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이 느린 학습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함으로 정부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첫 번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한국 고유의 특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고유의 문화, 외국과는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문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빨리빨리. 한국인들은 정말 급해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요. 제가 캐나다 살 때도요.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일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고 일을 잘해요. 시켜놓으면.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습득해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는 선호하는 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 문화가 지금 빨리빨리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이 문화가 대단히 적대적이고 어렵고 힘든 환경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빠른 템포를 원하는데 빨리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해내지 못하면 무진장 화를 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부터. 만약 일터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가르치는데 아무리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엔 벌써 뭐 며칠 만에 끝내야 되는데 얘는 한 달 동안도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 지시사항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이렇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넌 어쩜 이렇게 그러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이런 느린 학습자로 살아간다. 또 느린 학습자를 둔 가족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돌본다.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이 굉장히 어려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캐나다의 문화는 좀 많이 달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슬로우 템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면 속 터져 죽습니다. 진짜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답답하고 전화로 뭔가 상담을 받는 것도 답답하고 세워라 내워라 또 뭔가 이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어딜 가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장점은 그러려니 그냥 뭐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느긋함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느긋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초기 이민 환경에서 답답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러니까 느림보들, 나무늘보들도 살아가고 함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느린 학습자들, 캐나다로 따지면 이제 learning disability에 속한 사람들도 그냥 어느 정도는 맞추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렇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장애로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권 속에서 느린 학습자들이 생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이 일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이 어려운 과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고요. 빠른 사람들이 있으면 토끼가 있으면 거북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토피아라는 영화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중요 캐릭터 중에 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나무늘보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뭔가 이렇게 쿵하고 도장 찍어주는 업무를 하는 그 캐릭터인데 이 나무늘보들이 거기 앉아서 주토피아라는 세계관에서 세계 속에서 도장 찍어주는 일 하는데 토끼가 들어가서 도장 한번 받으려고 하는 속 터져 죽는 장면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재미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은 정말 토끼처럼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늘보처럼 정말 천천히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슬로우 러너들이 있구나, 느린 학습자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또 그들의 느림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경험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 부분들이 매우 크게
다가왔고요. 이 다른 점들이 크게 다가왔고, 한국에서도 좀 더 이 느린 학습자들의 이 분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정말 요렇게 좀 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뒷받침, 특별히 복지 혜택, 장애 등급 판정을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직장을 얻을 때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의 손길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 문화는 뭐 이건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느림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쉽게 접근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좀 장애 등급 판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루다 아루다인가 이제 고양시에 그런 느린 학습자들 모이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갔을 때 상담을 몇 번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청년 중에 하나가 느린 학습자 청년이 직장을 얻었대요. 알바짜리인지 직장을 얻어서 갔는데 그곳이 프린트샵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인쇄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스토어였어요. 제가 처음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허걱입니다. 한국 문화, 빨리빨리 문화. 한국 사회 속에서 느린 학습자가 처음에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이 프린트 스토어야? 와, 그거는 bad idea. It's not good idea. 야, 그거는 진짜 잘못 착오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프린트샵, 이 프린트 스토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간에 쫓길 거 아니에요. 빨리 뭔가 이렇게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재가지고 재단도 하고 그래가지고 프린트해낸 것을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커스터머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그것을 이 느린 학습자가 가서 그걸 배워서 그거를 모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 들어가서 이 일자리를 첫 직장을 얻어서 그거는 진짜 그거는 bad idea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처음에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잘렸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의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큰 좌절을 맛보면 정말 이게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안 생기니까 그것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느린 학습자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처음부터 좀 잘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에서의 있었던 일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까지 한번 이런저런 얘기로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아들 데이빗과 함께 여러 가지 데이빗이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또 한편으로 또 깨지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제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생각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